경기도 고양시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처럼 맑고 차가웠다. 휴전선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 바람을 가르며 한 대의 검은색 군용 지프가 제9보병사단, 통칭 백마 부대의 정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운전석에 앉은 앳된 얼굴의 운전병은 흘깃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인물을 살폈다. 가딤관한 소희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여성 대위. 박서진, 오늘 이 부대로 새로 부임하는 행정장교였다. 박서진 대위. 아니 그녀의 진짜 신분인 이수연 소령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백마가 울면 조국은 평안하다. 정문 옆 화강감에 새겨진 비장한 문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켜온 최정계 부대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문구였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저 거대한 위선의 상징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평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평안이라는 이름 아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기 위함이었다. 네, 다 왔습니다. 대위님. 지프가 사단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의 말에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위압적인 회색 건물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수연은 길게 뻗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전투복 옷깃을 바로잡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 요새의 가장 이질적인 이방인이자 가장 위험한 침입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를 맞이하러 나온 것은 인사참모부 소속의 중위였다. 그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격려했다. 충성대위 박서진님, 본부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민준 중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중위. 수연은 간결하게 답하며 그의 격려를 받았다. 김중위의 안내를 받아 본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사방에서 날아와 꽂히는 시선들을 느꼈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최전방 전투부대, 그것도 본부 행정장교로 여군이 부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그녀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더더욱. 복도를 걷는 동안 몇몇 장교들이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들처럼 수연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감각에 새겨 넣었다. 이 철옹성 같은 부대의 분위기,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에서 그들 앞으로 한 무리의 장교들이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대위가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녹색 견장은 그가 본부 중대장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의 김중희, 손님 모시고 어디 가나? 그가 유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중희는 허리를 굽히며 재빨리 대답했다. 아, 윤 대위님, 새로 부임하신 박서진 대위님이십니다. 사단장님께 신고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윤태준 대위. 수연이 사전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사단장 한민국 중장의 총애를 받는 인물 중 하나이자 부대 내 비밀 사조직 흥룡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박서진 대위, 나는 본부 중대장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후방에서 편하게 근무하다 최전방으로 오시려니 힘드시겠습니다. 그의 말은 환영의 인사였지만 후방, 편하게라는 단어에 은근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여군은 편한 후방에나 어울린다는 뿌리 깊은 편견의 발로였다. 수연은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대위님,
조국을 지키는 군인에게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에 윤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놓았다. 역시 패기가 넘치시는군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사단장님께서 기다리시니 이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리와 함께 지나갔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탐색전은 그렇게 끝났다. 사단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집무실은 넓고 장엄했다. 한쪽 벽면은 역대 대통령에게 받은 부대표창과 훈장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그가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이 단순한 군 지휘관의 사무실이 아니라 거대한 야심가의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한민국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50간 넘긴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다부진 체격과 위험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언론에서 전선을 지키는 백전노장으로 칭송받는 인물. 하지만 수연이 아는 그는 군복 뒤에 탐욕과 부패를 숨긴 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위험한 야심가였다. 충성 금일부로 제9보병사단 본부 행정장교로 보직을 명받은 대위 박서진. 사단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수연은 각 잡힌 동작으로 격려했다. 한민국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격려를 받았다. 어서 오시오. 박대위 환영하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군. 그는 자리에서 걸어 나와 수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크고 두꺼웠으며 악력은 강했다.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오. 그는 수연을 응접 소파로 안내했다. 잠시 부관이 차를 내오는 동안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다. 출신 학교, 이전 근무지, 가족관계 등. 수연은 사전에 준비된 박서진이라는 인물의 프로필에 맞춰 막힘없이 대답했다. 한민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그녀를 뜯어보고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우리 사단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요. 그만큼 긴장감도 높고 업무 강도도 세지. 특히 본부 행정은 사단 전체의 혈액과도 같은 중요한 업무야. 박대위처럼 유능한 인재가 와주어 내 마음이 든든하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사단장님을 보좌하여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혼자 세야. 한민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본론을 꺼냈다. 마침 박 대위에게 맡기고 싶은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집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이 급격하게 발전했소. 우리 사단도 최신 정찰 드론을 다수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 하지만 도입에만 급급했지.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박 대위가 우리 사단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정찰 드론 구매 계약과 운용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오. 그는 서류철을 수연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기한은 2주 주겠소?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갓 부임하여 부대 현황은커녕 자기 사무실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 신임 장교에게 5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단 2주 만에 검토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통의 장교라면 당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민국이 원하는 반응이었다. 그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통해 그녀의 길을 꺾고
역시 여군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낙인을 찍어 자신의 통제해 두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옆방에서 그의 수하들이 이 대화를 엿들으며 낄낄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보통의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민국을 향해 다시 한번 경례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그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민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여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조속 기대하지.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단장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본관 뒤편. 낡고 후미진 별관 2층 구석에 있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철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서류 캐비닛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만 보일 뿐이었다. 의도적인 모욕이자 배제였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그녀가 검토해야 할 5년치의 드론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민준 중위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무실이 좀 낡았습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임무 수행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수연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서류 더미 맨 위에 놓인 보고서 표지를 넘겨보았다. 프로젝트명 강철매. 기밀 문서를 뜻하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김중희가 돌아간 후 사무실에는 오직 수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넥타이를 살짝 풀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상대는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불가능한 임무를 던져주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그녀를 고립시켰다. 이제 곧 윤태중 같은 자들을 시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하찮은 암사슴 한 마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가둬놓은 것은 배고픈 호랑이라는 사실을.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부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악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두주라? 그녀는 입술 끝을 살짝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내겐 너무 긴 시간이군. 수연은 자신의 군용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USB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평범한 장교들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국방부 중앙 서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였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십 개의 보안 장벽이 그녀 앞에서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벼려지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백마 부대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순찰 차량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며 유령처럼 부대 곳곳을 배회할 뿐이었다. 하지만 낡은 별관 2층. 박서진 대위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창밖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코드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5년치의 종이 서류들은 그저 위장막에 불과했다. 이수연의 진짜 전쟁터는 이 작은 액정 화면 속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순한 타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도의 암호를 해독하는 연주자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국방부 통합군수정보체계 DLES, 육군 군수관리 시스템 LOGIS, 그리고 사단 내부망 서버까지.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IP를 거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일반 장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한민국 중장은 그녀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고 굴복하기를 기다렸겠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수연이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극소수만 존재하는 최정계 사이버전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 방대한 데이터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거대한 광맥이었다. 지난 사흘 밤낮으로 그녀는 수만 건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분석했다. 드론 구매 계약서, 예산 집행 내역, 부품 수급 기록, 정비 일지, 비행시간 기록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서류상으로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실오라기를 찾아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불일치였다. 정비 일지에 기록된 드론용 고성능 윤활유의 소모량이 실제 비행시간 대비 미세하게 초과하고 있었다. 오차 범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지만 수연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면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윤활유 납품업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철매 프로젝트라는 이름과 마주쳤다. 2년 전 사단이 야심차게 도입한 최신의 정찰 드론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사업이었다. 최고의 성능, 합리적인 가격. 하지만 수연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드론의 세부 부품 목록과 납품 단가를 방위사업청의 표준 단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다. 그러자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드론의 핵심 부품인 광학 센서와 통신 모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무려 3배나 부풀려져 있었다.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사업비 중 최소 30% 이상이 거품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납품업체인 K-디펜스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파고들었다. 국세청과 법인 등기부 등 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사업장 주소는 서울의 한 낡은 오피스텔이었고 법인 등기부상의 이사지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이 부대의 군수참모인 최경환 중령의 처남과 매제, 그리고 동서였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군수품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의 심장부에서 군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조국의 혈세를 빼돌린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수연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관련 증거들을 하나씩 자신의 보안 USB에 저장했다. 거대한 강철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사무실 문을 나설 때였다. 복대서 윤태준 대위와 마주쳤다. 그는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 대위,
어제도 밤새우셨나 봅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수연에게 건넸다. 지나가다 한 잔 샀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의 친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윤대위님. 수연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윤태주는 그녀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흘깃보며 혀를 찼다. 세상에, 이걸 정말 혼자 다 보시는 겁니까? 사단장님께서도 너무하셨지.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본부 중대장이니 행정병이라도 몇 명 붙여드리겠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수연의 단호한 대답에 윤태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잠시 그녀와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가 그녀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의 손이 마치 마술사처럼 움직여 책상 위에 있던 여러 서류철 중 하나의 순서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는 것을 수연은 시야의 가장자리로 똑똑히 포착했다. 핵심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철이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윤태주는 윙크를 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수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커피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방금 윤태준이 만졌던 서류철을 집어들어 원래 순서대로 바로잡았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감시와 함께 교묘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터였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전염병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병사들의 생활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 새로운 박대위. 국방부 차관 조카래. 어쩐지 대위 계급 달고 최전방 사단본부로 오다니.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백도 대단한가 보네. 저러다 금방 별 달고 편한 자리로 가겠지. 소문의 출처는 명백했다. 윤태준이었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사람들의 질투심과 불신을 자극하는 데 능숙한 자였다. 이로써 박서진이라는 인물은 능력 없이 연줄로 출세한 여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껍고 높아졌다. 그날 저녁, 온갖 방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녹초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온 수연은 의자에 몸을 던졌다. 끝없는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흐릿한 기억의 편린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10년 전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자신과 언제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던 한 사람의 얼굴, 박진우 대령. 그는 수연의 아버지와 막역한 친구이자 그녀에게는 군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준 스승이며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군인이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멸사봉공, 미에시fun공 이라는 4글자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수연아, 군복의 무게는 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네가 지켜야 할 조국과 국민의 무게란다. 그걸 잊는 순간 너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는 군수사령부에서 대규모 무기 도입 비리를 포착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리 세력은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서 박진우 대령을 기밀 유출 혐의로 올감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짓밟혔다. 불명예 저녁.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그는 지병이 악화되어 반년도 차에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수연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의 싸늘한 영정 앞에서 맹세했다. 대령님, 편히 쉬십시오. 대령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그 뜻, 제가 반드시 이어서 완수하겠습니다. 이 군복을 더럽히는 저 더러운 놈들을 제 손으로 전부 심판하겠습니다. 그날의 맹세가 지금의 이수연을 만들었다. 그녀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두운 세계에 뛰어든 이유였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무력감과 피로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에는 다시 차가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생도 시절 박진우 대령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본 후 조용히 다시 집어넣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수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강철매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 내부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단장 주간 작전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있지 않고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파일을 전송하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연은 창밖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늑대들이 자신을 향해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강철의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 작전회의가 열리는 수요일 아침. 본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서늘했다. 백마부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참모장 김진태 대령을 필두로 각 부서의 처장, 실장급 장교들이 길고 육중한 테이블에 도열하듯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서진 대위가 들어서는 순간 잠시 웅성거리던 실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지난 며칠간 부대 전체에 퍼진 소문이 만들어낸 경계심과 그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려는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저기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심하게 받아내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거대한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 가장 말석이었다. 의도적인 배제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회의실을 가득 채운 다른 장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한민국 중장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회의 주재석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다가 가장 끝에 앉은 수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매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회의는 평소와 같이 지루한 보고들로 시작되었다. 작전 현황, 훈련 성과, 병력 관리 실태 등 수연은 모든 보고를 귀담아 들으며 이 부대의 신경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했다. 마침내 모든 정기 보고가 끝나자 한민국 중장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모두 수고했소. 마지막으로 새로 부임한 박서진 대위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한 것이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지. 그의 말에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다시 수연에게로 집중되었다. 흥룡호의 멤버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군수참모 최경환 중령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그것도 신임 장교가 5년치 자료를 검토해서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곧 모두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깨갱거리며 꼬리를 내릴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박대위, 앞으로 나오시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USB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 가볍고 단출한 모습은 그녀가 곧 겪게 될 수모를 예고하는 듯했다. 수연은 연단에 서서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민국 중장과 눈을 맞추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보고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사단장님과 참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5년간 우리 사단이 운용한 정찰 드론의 운용 효율성 분석 결과입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첫 화면에는 정찰 드론 운용 효율성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는 건조한 제목만 떠 있었다. 최경환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사단의 정찰 드론 운용 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첫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CEO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가 나타났다. 이 그래프는 지난 5년간 우리 사단이 구매한 드론의 연도별 고장률과 정비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정 연도에 도입된 모델, 코드명 강철매의 고장률이 타 모델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광학 센서와 통신 모듈의 고장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비 예산은 지난 2년간 전체 드론 정비 예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로 그 심각성을 증명했다. 최경환 중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철매 프로젝트는 바로 그가 주도한 사업이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납품 단가의 비정상적인 책정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부품의 사진과 함께 납품 단가,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공식적인 시장 평균 단가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제가 분석한 배에 따르면 강철매의 핵심 부품들은 시장 평균가 대비 최소 150%에서 최대 300%까지 부풀려진 가격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광학 센서의 경우 방사청고시 가격은 개당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단의 납품 기록에는 개당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수참모부에서는 혹시 이 3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최경환 중령을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정확하게 그를 겨냥한 비수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최경환 중령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배어나왔다. 그것은 우리 사단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요. 공급업체와의 기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소.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참모장 김진태 대령이 나섰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수연에게 말했다. 박 대위, 신임 장교가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단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닌가. 군수 조달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대령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태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제가 검토한 것은 단편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계약서 원본, 세금 계산서, 부품 시험 성적서, 그리고 정비 기록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대령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진태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마지막으로 납품업체인 K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실의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국방부 감사실. 그 단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공포와도 같은 것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보고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한민국 중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그리고 그녀의 배짱을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박 대위, 수고했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흥룡회 멤버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사단장실로 모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민국 중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젠장. 그는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저 미친 계집애가 감히 누구 앞에서 놀아나는 거야.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김진태 대령이 그를 말렸다. 진정하게 생겼나.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어. 초해중령. 자네는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건가? 한민국의 불호령에 최경환 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변명 집어치워. 저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윤태준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은 전년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저대로 놔두었다가는 정말 국방부 감사실까지 이야기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한민국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잔인하고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 계집애는 더 이상 살려둬선 안 되겠어. 단순한 길들이기가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어놔야겠다. 그는 김진태 대령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김 대령, 오늘부로 박서진 대위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 어떤 놈도 저 계집애와 말을 섞거나 자료를 넘겨주거나 협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 허락 없이 저 계집애에게 접근하는 놈은 누구든 군법회의에 회부해버리겠다 하고 전 부대에 전파해. 그리고 저 계집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전현이 스스로 무너져서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전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수밖에. 그날 이후 수연을 향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비인가 인원과의 정보 공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처 불명의 메모가
전 부서에 회람되었다. 그녀가 요청하는 모든 서류는 분실되거나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그녀의 컴퓨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복도를 지나가도 모두가 그녀를 못 본 척했고 식당에 가도 그녀의 주변 테이블은 텅 비었다. 한 젊은 소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그녀에게 자료를 건네주려다가 윤태준 대위에게 발각되어 끌려가 혹독한 질책을 받는 일도 있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그녀를 고립시키면 시킬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압박과 음모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 단추에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죄일 올가미를 만들고 있는 셈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이 다음 카드를 꺼낼 차례였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훨씬 더 더럽고 비열한 방식일 것이었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박서진 대위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한민국 중장에 보이지 않는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부대 내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텅 빈 사무실을 지켰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다. 서류 요청은 묵살되었고 업무 협조는 거부되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투명 벽에 갇힌 사람처럼 부대의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장교. 흑룡회의 멤버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또 조롱했다. 개어 보십시오. 사단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윤태준 대위가 사단장실에서 열린 그들만의 술자리에서 대이양 양하게 말했다. 계집은 계집일 뿐입니다. 조금만 압박을 가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알아서 전출 신청서를 쓰거나 아니면 울면서 사단장님께 용서를 빌러올 겁니다. 다른 멤버들도 낄낄거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오직 한민국 중장만이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녀의 그 차갑고 꺾이지 않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뱀은 죽은 척하다가도 방심하는 순간 발목을 무는 법이었다.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 한민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 여자가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저 여자의 자존심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만 한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일주일 전 그녀가 자신들에게 치욕을 안겼던 바로 그 장소. 대회의실로 정해졌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던 수연에게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대의 상사 한 명이 무뚝뚝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 박서진 대위! 그는 경례도 하지 않고 용건만 말했다. 사단장님의 명령이다. 수령하고 서명하도록
수연은 말없이 그에게서 서류를 받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소집 명령서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제목 긴급 안보 현안 검토 회의. 일시 금일 22시. 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 대상 사단장, 참모장, 군수참모, 보안부대장, 본부중대장, 그리고 박서진 대위. 사유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증가에 따른 대비태세 점검. 거창한 명분이었지만 수연은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덫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참석자 명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흥룡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사적인 린치를 위한 소환장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수연은 담담하게 수령증에 서명했다. 헌병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소집 명령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본관 대회의실로 자신을 불러내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덫을 놓았다면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주는 것이 사냥감의 예의일 터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녀는 셔츠 안쪽에 특수 제작된 조끼 형태의 보디캠을 착용했다. 셔츠의 3번째 단추는 사실 초소형 렌즈였다. 또한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는 녹음기는 이미 아침부터 그녀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용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단 하나의 문장을 입력했다. 마지막 악장이 시작된다. 지휘자의 신호를 기다린다. 엔터 키를 누르자 이 메시지는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암호화된 주파수로 단 0.5초간 발신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하 벙커에 있는 그녀의 직속상관에게 보내는 준비 신호였다. 이 신호의 의미는 단 하나였다. 이제부터 저의 모든 통신은 두절될 수 있습니다. 3시간 내로 다음 신호가 없을 시 즉시 심판의 날 작전을 개시하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로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뿐이었다. 수연은 다시 전투복을 입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약간은 피곤해 보이지만 두려움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여성 장교가 서 있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수연은 사무실을 나섰다. 낡은 별관의 복도는 불이 꺼져 칠흑처럼 어두웠고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은 스산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당직 근무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부대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마치 그들이 그녀를 위해 일부러 무대를 비워놓은 것 같았다. 본관 건물은 불빛 하나 없이 거대한 유령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3층 대회의실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편에서 보안부대장 강동철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그는 우락부락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자로 흥룡회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박대위.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앞장섰다.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대회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연이 문 앞에 서자 강동철 소령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사단장님, 박서진 대위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풍경은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중앙에 한민국 중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김진태 대령, 최경환 중령, 윤태준 대위가 마치 그를 호위하는 장군들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회의 서류 대신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긴급 안보 회의라는 명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술을 몇 잔 걸쳤는지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수연을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서커스단에 팔려온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수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방 한가운데 멈춰 서자 그녀의 등 뒤에서 강동철 소령이 움직였다. 철컥 무거운 강철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은 없다. 수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5마리의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밀실에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민국 중장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뱀의 독이 숨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시오. 박대위 기다리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다. 자, 우선 자리에 앉지.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길고 솔직한 대화를 좀 나눠야 할 테니 그것은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민국 중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5쌍의 눈이 모두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수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내려다보는 거미의 시선이었고 함정에 빠진 짐승을 둘러싼 사냥꾼들의 시선이었다. 수연은 그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저항이었다. 그 고요한 반항에 가장 먼저 인내심을 잃은 것은 윤태준 대위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이런 우리 박대위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그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끈적끈적한 독이 묻어 있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직도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응, 예쁜 얼굴만 믿고 까불면 다 될 줄 알았나? 네가 우리 사단장님을 상대로 뭘 어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그녀의 바로 등 뒤에 서서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그냥 대위나부랭이야. 그것도 계집. 성차별적인 모욕이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 한민국 중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무반응에 윤태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때 작전회의에서 수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최경환 중령이 나섰다. 그의 얼굴은 알코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스파이 같은 년,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년이 감히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쳐 네가 파헤친 그 서류 쪼가리. 몇 개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았나? 천만에 우리는 한 몸이야. 네가 건드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백마 부대 전체다. 그의 공격은 더욱 악의적이고 비열했다. 그는 수연이 조작된 소문대로
국방부 유력 인사의 백을 믿고 설치는 부정한 여자라고 몰아세웠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같은 게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우리를 심판하려 들어 당장 그 더러운 군복 벗고 꺼져버려. 그들의 언어폭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그들의 광기를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초연한 태도는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침내 행동대장 강동철 소령이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성큼성큼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마지막 경고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사단장님께 내 죄를 빌어라. 그리고 당장 전출 신청서를 써.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의 말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역겹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정계 부대라는 백마사단의 민낯인가 일가의 대위 하나를 겁박하기 위해 고작 한다는 짓이 때로 몰려와서 술주정 부리며 협박하는 것뿐이라니 실망스럽군. 아니, 한심하다. 그녀의 말은 기름을 끼얹은 불길처럼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미친년이. 강동철 소령의 두꺼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기 위해 뻗어나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수연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그의 거대한 체중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큐악! 예상치 못한 방역에 강동철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회의실의 모두가 경악했다. 아무도 연약하게만 보이는 그녀에게서 이런 무력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시절 여생도 최초로 특공무술 교관 자격증을 딴 실력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능 뒤에 있던 김진태 대령이 번개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는 특전사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연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며 그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기억! 숨이 막혀오자 수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틈을 타 강동철이 일어나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의 복부를 가격했다. 수연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김진태 대령과 강동철 소령. 두 명의 건장한 남성 장교에게 붙잡힌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다. 공. 그녀의 몸이 테이블 위로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흩어진 서류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나비처럼 흩날렸다. 하하하하. 그 모습을 본 윤태준 대위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자들도 그를 따라 승리감에 도취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지켜보고만 있던 한민국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쓰러져 있는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어리석은 것.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군대란 무엇인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이곳에서 정의와 명예 따위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직 힘과 복종만이 존재할 뿐. 그리고 나는 이 왕국의 왕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청와대와 국회에 얼마나 막강한 연주를 가지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조차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의 독백은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오 같은 하찮은 계집 하나쯤은 내 손가락 하나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다. 그는 말을 마친 후 김진태 대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군인의 본분을 잊은 자에게는 군인다운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지휘관의 의무겠지. 김진태 대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책상 서랍에서 크고 낡은 사무용 가위를 꺼내 들었다. 한민국은 그 가위를 받아들고 김진태 대령과 강동철 소령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여군 장교의 머리는 짧아야지. 너무 길면 거추장스럽지 않나.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던 머리끈을 칼로 끊어버렸다. 찰랑. 오랫동안 정성껏 길러온 그녀의 검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한민국은 그 머리카락 한 움큼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가위를 들어 무자비하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검고 긴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차가운 회의실 바닥 위로 검은 눈물처럼 흩뿌려졌다. 하하하하 꼴 좋다. 아주 잘 어울리는군. 꼭 생쥐꼴이야. 흥룡회 멤버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그들은 돌아가며 가위와 주머니 칼로 그녀의 머리를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머리는 순식간에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그녀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의 광기가 잠잠해졌을 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옷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선혈처럼 붉고 아름다운 죽음의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한민국 중장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 여자의 눈은 사냥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사형 집행인의 눈이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단호한 한 문장이 완성되고 있었다. 녹화 완료. 심판의 날 작전 실행 조건 모두 충족. 광기 어린 축제가 끝났다. 한민국 중장은 자신의 끔찍한 작품을 만족스럽게 감상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경멸의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좀 군인답군. 이것이 바로 우리 백마부대의 방식이다.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외부인들을 어떻게 환영하는지 이제 좀 알겠나. 그와 그의 수하들은 승리자의 오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의실을 나갔다. 쿵!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밖에서 다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녀를 그 치욕의 공간에 하룻밤 동안 가둬 둘 생각이었다. 아침이 되면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발견된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리라 확신하면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위스키와 땀, 그리고 폭력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만이 남았다. 잠시 후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공허하게 내려다보던 수연이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던 자신의 장교 모자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 중 가장 큰 것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모자 안에 넣어 걷다. 마치 소중한 유품을 수습하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있는 소화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화전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유리 파편이 그녀의 손등을 긁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에 있던 비상용 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육중한 강철 문으로 다가가 빗장이 걸려있을 경첩 부분을 도끼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꽝꽝꽝!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한밤중에 본관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가 강철마저 부술 듯한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었다. 몇 번의 강타 끝에 마침내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져 나갔다. 그녀는 틈을 벌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당직 근무자들은 이 소란을 듣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일까? 아마 후자일 터였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의 뼈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가 있는 낡은 별관으로 향했다. 한밤의 찬 공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터진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치욕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칼을 들고 자신의 성지로 돌아가는 집행관의 발걸음이었다.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입술은 터지고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군복은 구겨지고 더럽혀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으로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그녀를 낯설게 만들었다. 수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순간 절망과 수치심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용광로의 쇳물처럼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서진 대위는 죽었다. 오늘 밤 저 회의실에서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 심판의 화신인 이수연 소령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자신의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녀는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있었다. 상처 치료를 마친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을 치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셔츠의 세 번째 단추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과 음성 파일이 나타났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윤태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경환의 저주 섞인 고함, 강동철의 살해 협박, 그리고 한민국의 오만하고 자기 과신에 찬 독백까지
서걱거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소리와 그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생생하게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들었다. 그녀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는 대신 분석하고 기록했다. 한민국이 자신의 정치적 연주를 자랑하며 떠벌렸던 내용. 최경환이 강철매 프로젝트에 대해 무심코 내뱉은 변명들.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범죄의 단서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따로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 그녀에게 이 영상은 더 이상 치욕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5마리 짐승들의 목에 씌울 단두대나 다름없는 완벽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모든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여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을 마친 후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장비를 꺼냈다. 군용 특수 암호화 위성 송싱이었다. 오직 청와대와의 비상 연락에만 사용되는,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추적이나 감청이 불가능한 장비였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휘자의 연주가 끝났다. 새벽을 열어라. The conductor's performance is over. Open the dawn. 송신 버튼을 누르자 초록색 불빛이 한번 깜빡이며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후 화면에 답신이 도착했다. 새벽이 오고 있다. The dawn is coming. 모든 절차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럽혀진 군복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새로운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인하고 결의에 찬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K5 권총을 꺼내 분해하고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금속 부품들을 닦고 기름칠하며 재조립하는 과정은 그녀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총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사로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창밖의 어둠은 칠흑 같았다. 부대 전체는 여전히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만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저 어둠의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경계의 시간, 바로 그때였다. 수연의 예민한 귀에 아주 희미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그것은 처음에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한꺼번에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동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의 맹수들로 변했다. 수십 대의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리콥터 편대가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백마부대의 상공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이다. 새벽을 가르는 헬리콥터의 굉음은 잠들어 있던 거대한 백마부대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그것은 천둥과도 같았고 지축을 울리는 거인의 포효와도 같았다.
부대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공습 전 병력은 즉시 대피하라. 혼란에 빠진 당직 사령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울려 퍼졌다.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병사들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문도 모른 채 맞이한 재앙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전쟁이다.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장교들은 허둥지둥 뛰쳐나와 병사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하늘을 뒤덮은 광경 앞에서 그들 역시 넋을 잃고 말았다. 수십 대의 검은 헬리콥터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특임대 SDT의 상징인 지옥의 사자들이었다. 그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사단본부 바로 앞 연병장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마치 적진의 심장부에 직접 칼을 꽂아 넣는 듯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살상 기계처럼 보였다. 사단 본부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 장악한다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만들어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본부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영문도 모르고 저항하려던 사단 헌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땅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이 모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전은 여러 개의 칼날이 되어 흥룡회 심장을 향해 동시에 파고들었다. 동시 시각 부대 내 장교 숙소, 최경환 중령은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짜증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검은 헬리콥터와 SDT 대원들. 너 뭐야 이게?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이었다. 쾅! 그의 숙소 현관문이 거대한 파성추에 맞은 것처럼 부서져 나갔다. 복면을 쓴 SDT 대원 4명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안으로 쇄도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최경환은 잠옷바람으로 침대 옆에 서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계급을 외치며 저항하려 했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대원 하나가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같은 시각 부대 내 체력 단련실, 강동철 소령은 이른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역기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서진의 그 오만하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지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바로 그때 체력 단련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SDT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강동철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 새끼들이 감히 어디서 행패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20kg짜리 덤벨을 휘두르며 대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대원의 군화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그는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정예 특임대원 앞에서 그의 완력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독신장교 숙소 BOQ. 윤태준 대위는 거울 앞에서 말끔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제 골칫거리는 사라졌다. 자신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터였다. 그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노크했다. 누구십니까? 군사경찰입니다.
잠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윤태주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SDT 대원들이 서 있었다.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체포영장이었다. 영장의 가장 윗부분에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퍼런 문양이 찍혀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장이었다. 윤태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능글맞던 미소는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사슴이 아니라 잠자는 용이었다는 것을. 사단장 집무실 05시 30분 한민국 중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정체불명의 세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그놈들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부대 안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당장 수방사령관에게 연결해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는 보안 전화기를 집어들고 청와대에 있는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접니다. 한민국입니다. 지금 제 부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그때였다. 그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요란하게 부수고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박서진 대위였다. 아니,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그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새로운 전투복, 그리고 엉망으로 잘렸지만 오히려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짧은 머리.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한민국의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낯선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SDT 특임대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민국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뇌가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박 대위, 이게 다 무슨 짓인가?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대통령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의 이름이 적힌 체포 영장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내 이름은 박서진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대위 박서진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 책상 위로 던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소령 이수연. 나는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조사단 소속 이수연 소련기다. 이수연. 그 이름은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저승사자의 이름으로 악명이 높았다. 한민국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용장 한민국. 수연은 그의 계급을 부르며 말을 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기관을 직권남용, 천문학적인 규모의 군수품 횡령, 그리고 국가반역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국가반역죄. 그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한민국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존재의 무서움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건 함정이야. 내년이 나를.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등 뒤에 서 있던 SDT 대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차가운 수갑이 한때 백마부대를 호령했던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던 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저주,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수연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심판을 완수한 집행관의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한민국이 질질 끌려나가고 거대했던 집무실에는 수연과 그녀의 팀원들만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민국의 의자가 있던 곳으로 걸어가 그의 창문 앞에 섰다. 창밖 연병장에서는 SDT 대원들이 체포된 흑룡호의 멤버들을 헬기로 이송하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막 동쪽 하늘 위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새벽이 밝아온 것이었다. 작전명 심판의 날이 게시된 지 12시간이 지났다. 백마부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소용돌이는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채 그 중심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안보 지원사령부 지하 비밀 신문실로 옮겨왔다. 회색의 방음벽, 차가운 강철 책상과 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모든 표정 변화와 심리적 동요를 잡아내기 위해 계산된 각도에서 내리쬐는 눈부신 조명. 이곳은 인간의 모든 오만과 거짓을 발가벗기는 진실의 재단이자 고해성사의 방이었다. 한때 자신의 왕국에서 신처럼 군림했던 한민국 전 중장은 이제 계급장과 모든 장식이 뜯겨나간 초라한 미결수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광기 어린 오만함도 체포되던 순간의 충격과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잿빛으로 변해버린 패배감과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명 아래 드러난 자신의 손등 위 핏줄만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철컥! 신문실의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고 이수연 소령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그녀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단정하고 날카로운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민국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신문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정적을 조각내고 있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흘러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감정 없는 눈으로 한민국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의 방어벽을 허물고 그의 내면을 흔들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한민국이었다. 이런다고 내가 입을 열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한 장군님, 혹시 30년 전 육군사관학교 입교식 날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예상 밖의 질문에 한민국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생도대표로서 조국과 명예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선서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록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생도의 모습이더군요. 그때 그 젊은 한민국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닥쳐! 오늘 저는 당신의 죄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때는 조국을 사랑했던 한 명의 군인이 어쩌다 나라를 파는 역적이 되었는지 그 변절의 과정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수연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말의 명예심을 건드리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한민국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연은 더 이상 그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파일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파일의 표지에는 강철매 프로젝트 비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당신의 부하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수연은 다른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문 내용을 압축해서 들려주었다. 최경환 중령이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군수품 단가를 부풀렸는지, 그리고 그 비자금이 어떻게 당신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윤태준 대위가 비리에 반대하는 장교들을 어떻게 이간질하고 쫓아냈는지, 김진태 대령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교차 장면 다른 신문실. 최경환 중령은 조사관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울부짖고 있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 사단장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불겠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 윤태준 대위는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한민국 장군은 괴물입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가장 오래 버티던 김진태 대령 역시 다른 동료들의 자백서와 그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한 후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시 한민국과 이수연의 신문실. 수연은 그들의 자백 내용을 들려준 후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놈들이, 그 배신자 놈들이, 한민국은 부들부들 떨며 동료들을 저주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파일을 꺼냈다. 그것은 어젯밤 대회의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 녹화 파일이었다. 수연은 노트북을 돌려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술에 취한 자신이 온갖 추악한 말을 내뱉으며 한 여성 장교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한민국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처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다. 그의 모든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붉은색으로 1급 기밀 국가반역죄 증거자료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가 외국의 무기상과 비밀리에 접촉해온 기록들,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달러를 송금받은 내역들, 그리고 그 대가로 강철매 드론의 핵심 기술과 우리 군의 정찰 데이터를 빼돌린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민국, 당신은 적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한민국의 마지막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역적이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항복의 언어가 흘러나왔다. 네, 내가 다 말하겠소. 그의 자백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를 정점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역 장성들, 예비역 장성 출신의 방산업체 고문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해온 정치권의 실세들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모든 자백을 받아낸 후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신문실을 나가려는 그녀의 등 뒤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민국이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수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10년 전 억울하게 군복을 벗고 돌아가신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신 같은 자들에게 배신당한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신문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흐느끼는 한 남자의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는 그렇게 완전히 붕괴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더 지독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민국 전 중장을 비롯한 흥룡회의 멤버들의 자백은 단순한 군납 비리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였다. 이수연 소령이 작성한 중간조사 보고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현역 삼성 장군, 국가반역죄 혐의로 긴급체포 최전방 백마부대. 알고 보니 거대한 비리왕국 한민국 게이트. 군을 넘어 정재계로 번지나 주요 일간지의 한면 헤드라인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저녁 메인 뉴스 시간. 모든 채널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앵커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군 창설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의 반응은 충격을 넘어 분노로 들끓었다.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과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국방부는 연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전원을 사형에 처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수십만 건 올라왔다.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한민국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검은 돈의 일부가 유력 정치인들의 후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와 결탁하여 불량 무기를 납품해온 방산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이수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이소령이라는 익명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권력의 복도에서는 그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심판의 칼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갔다.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안보지원사령부의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최고 정예수사관들이 밤낮 없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했다.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박정진 장군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 소령,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네. 저쪽에 방역이 시작됐어. 그의 말대로였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는 고통 속에서 부패의 네트워크는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의 방역은 교활하고 또 잔인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들어왔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일제히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번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적과 대치하는 야전 지휘관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이번 수사는 특정 세력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의 칼날은 마침내 수사를 지휘하는 익명의 이 소령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출세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야심가, 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는 위험 인물로 묘사했다.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까지 지어내어 유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정치권에서 시작되었다. 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여당의 중진 홍문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불러내 호통을 치며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전방 사단장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반역자로 몰아 체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군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당장 수사 책임자를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시오.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수연을 대중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여론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었다. 마지막 공격은 가장 원초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밤 수사본부에서 퇴근하던 수연의 차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막아섰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연 소령 맞으시죠? 그들의 눈빛은 서늘했다. 너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세상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일도 많거든. 당신 혼자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계신 어머님도 생각해야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가족까지 거론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위협이었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수연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박정진 장군을 찾아갔다. 국회 청문회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이 소령 그건 함정이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셔틀콕이 될 뿐이라고 박 장군이 만류했지만 수연의 의지는 단호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 폭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며칠 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수연은 홀로 증인석에 섰다.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증인은 어떤 근거로 한민국 장군을 반역죄로 단정했습니까? 증인의 무리한 수사가 최전방의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의 배후에 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그녀를 모욕하고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수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오직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만 대답했다. 마침내 홍문표 의원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추측과 정황만으로 한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장군을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한민국 전 중장이 체포되기 전날 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백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그녀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기를 재생했다. 청문회장 전체에 한민국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홍문표 그 양반 하하. 내 사람이지 내가 매년 떡값으로 얼마를 챙겨주는데 국방부 장관 그 사람도 홍 의원 앞에서는 꼼짝 못해 이 나라 군대는. 이 한민국이가 실세란 말이다. 청문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홍문표 의원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한민국 전 중장이 외국의 무기상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달러를 받은 계좌 내역과 두 사람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자료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이므로 이 자리에서 공개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확인사살이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청문회는 그렇게 수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가 청문회장을 걸어 나오자 복돼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소령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홍문표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입니까? 수연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인파를 뚫고 걸어 나갔다. 복도 끝에서 박정진 장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을 이겨냈군. 이 소령 이제 전쟁을 끝내러 가야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앞에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저 모든 부패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일. 정치적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날 무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민국 게이트의 마지막 장이 씌워지고 있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은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5명의 남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텅 빈 눈으로 정면의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박혀들었다. 피고인 한민국 전 육군 중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통수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 군형법이 정하는 최고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한민국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법정 전체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한민국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재판장을 쳐다보았지만 재판장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다. 비록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의 모든 명예와 연금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심판은 계속되었다. 그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김진태 전 대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최경환 전 중령과 강동철 전 소령, 그리고 윤태준 전 대위에게도 각각 징역 30년, 25년,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 주매제가 되어 사라졌다. 법정 방청석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무너졌던 정의가 마침내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대한민국 군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 아래 국방부는 이수연 소령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군 창설 이래 가장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 통칭 이수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 기존의 헌병대를 군사경찰로,
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모든 수사 기능을 통합하고 지휘관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국방수사본부를 창설한다. 둘째, 군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군수 조달 과정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셋째,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모든 지휘관의 부대 관리 평가 항목에 인권 지수를 추가하여 인권 의식이 없는 지휘관은 진급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 개혁안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왔던 낡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는 혁명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이름 없는 영궁, 이수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군을 개혁한 전설적인 이 소령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맑은 날 오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권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비석들이 가을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단정한 정복 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묘역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이수연이라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진급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권한을 가진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새로 창설되는 국방수사본부의 비리조사팀장이라는 실무직을 자원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수연은 익숙하게 한 묘비 앞에 멈춰섰다. 육군 대령 박진우의 묘.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사람. 묘비에 새겨진 그의 사진은 10년 전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준비해온 깨끗한 수건으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그녀의 눈빛을 통해 바람의 속삭임을 통해 그의 넋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대령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 약속 이제야 지켰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군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은 언제나 빛의 틈을 노리고 부패는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라나는 불사초와도 같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군복의 무게를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아니 제 숨이 멎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묘비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각 잡힌 동작으로 그의 묘비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물기가 어렸지만 결코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경례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서쪽으로 기우는 가을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길고 곧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영광을 뒤로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전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한 새벽을 열고 돌아온 한 명의 위대한 군인,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약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었다.